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총구장 중 6번째 장으로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도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전송선 안에서 발생하는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전송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손실을 걱정하는 이유와 손실의 원인 중 중요한 두 가지인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실이 있는 전송선에서 그것의 모델과 임피던스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감쇄와 관련된 주파수 영역 특성과 시간 영역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림의 파형을 보면 입력 신호의 상승 시간이 50피코초인데 출력 파형의 상승 시간을 보면 대략 1나노초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간이 증가하는 원인은 전송선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호의 손실이 발생하면 인터심볼릭 인터피런스가 발생해 신호의 I가 닫히게 됩니다. ISI와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잠시 뒤 알아볼 것입니다. 1GHz 이상 신호가 10인치 이상 전파될 때 로스는 주요한 SI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호의 고주파 성분이 저주파 성분보다 더 감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손실 메커니즘의 키입니다. 신호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주파수 독립적이라면 모든 신호 성분은 균일한 크기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호의 상승 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리시버에서 이득을 보상할 수 있다면 신호의 상승 시간, 타이밍, 지터 등은 감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출력 신호의 상승 시간은 입력 신호의 상승 시간과 같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송선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호의 성분 중에 저주파 성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고주파 성분이 주로 감쇄가 됩니다. 이런 주파수 선택적 감쇄는 신호의 대역폭을 감소시킵니다. 즉, 신호의 상승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상승 시간은 전송선을 지나며 느려집니다. 느려진 신호의 상승 시간이 한 비트의 주기에 비해 짧으면 현재의 비트 패턴은 전의 것과 독립적이며 현재 비트가 끝나기 전에 신호는 안정화되고 최종값에 도달하여 다음 비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ISI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승 시간이 너무 많이 느려지면 현재 어떤 비트의 실제 전압 레벨이 전 비트의 상태에 의존하게 됩니다. 전 비트 상태가 로우냐 하이냐에 따라 현재 신호의 레벨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영향을 ISI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ISI는 주파수 의존적 손실의 결과입니다. IS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위칭, 임계 도달 시간은 데이터 패턴에 의존하게 됩니다. 데이터 패턴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ISI는 지터가 커지는 매우 큰 기여 요소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 위의 신호 파형은 임의의 비트 패턴을 갖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125비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임의의 비트열을 PIBS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트열을 비트 주기로 잘라서 하나의 비트 위에 누적시켜 중첩된 신호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I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아래 파형들입니다. 중첩된 신호의 모양이 눈 모양을 닮아서 I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한 비트의 주기가 200피코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호의 속도가 5GHz입니다. 오른쪽 위 파형은 왼쪽 위 파형과 같은 비트 패턴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것의 I 다이어그램은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I가
왼쪽과 비교하여 닫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가 닫히니까 지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형들로 왼쪽의 경우보다 오른쪽의 경우에서 전송선 손실이 더 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I가 닫힐수록 비트 에러 레이트는 증가합니다. 4장 트랜스미션 라인 편에서 전송선의 섹션 LC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델은 1차 모델로 손실이 없는 모델입니다. L과 C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특성 임피던스와 지연 시간만 중요한 파라미터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호 파형을 예측하려면 손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송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송선에서 공기 중으로 방사되는 손실, 인접한 트레이스로 커플링되는 손실,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한 손실, 전송선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신호 도체와 리턴 도체 사이의 유전체 손실입니다. 처음 3개에 대한 손실은 주의해서 디자인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2개의 손실은 주의해서 디자인해도 전송선이 길어지면 피하기 어려운 손실입니다. 방사 손실은 EMI와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방사는 고주파에서 잘 발생하고 고주파는 저주파보다 에너지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사 손실 에너지는 다른 손실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이 손실 메커니즘은 로시 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접 트레이스로의 커플링은 다른 표현으로 크로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의 일부가 인접 라인으로 샜다는 것이고 상승 시간 디그라데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부정합은 라인에서 자체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을지라도 상승 시간 디그라데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체 손실은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 모두에서 도체의 저항 성분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서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유전체 손실은 두 도체 신호가 전파될 때 유전체 안에서 전기장 변화로 발생되는 분극 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에 기인한 손실입니다. 잘 디자인된 전송선에서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 이 2가지가 주된 신호 감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았을 때 상승 시간 열화가 왜 발생할까요? 신호의 속도는 저주파보다 고주파에서 더 빠릅니다. 즉 고주파 신호는 같은 라인 길이를 더 길게 느끼게 됩니다. 즉 고주파일수록 임피던스 부정합 정도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고 반사가 더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호에서 고주파 성분이 더 잘 제거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더 잘 제거되기 때문에 신호의 상승 시간은 느려지게 됩니다. 제거된 고주파 성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커패시티브 혹은 인덕티브 불연속 자체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사된 고주파 성분은 소스로 돌아가거나 터미네이션 저항과 드라이버 소스 임피던스에서 흡수 소모됩니다. 전송선 양단에서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아 링잉을 발생시킬 경우 더 큰 고주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전송선 주 손실 원인 2가지 중에 하나인 도체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C에서 발생되는 도체 손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DC에서 전류는 신호 경로 도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그 저항값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비저항 로는 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메탈에서 주파수에 대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판으로 된 리턴 경로에서 전류 분포는 도체 단면적을 모두에 균일합니다. 따라서 분포가 매우 넓게 퍼지고 저항이 신호 경로보다 훨씬 작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은 신호 경로 도체 손실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폭 5mm, 선두께 1온스, 길이 1인치인 트레이스가 있다면
그것의 저항값은 구리의 비저항 0.722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 나누기 괄호 열고 0.005 곱하기 0.0014 괄호 닫고입니다. 즉 저항은 0.150입니다. 고주파에서 도체 손실은 어떨까요? 고주파에서 전류는 도체의 단면적을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류는 도체의 표면으로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표면 두께를 스킨 뎁스라고 합니다. 스킨 뎁스는 공식 2.5 곱하기 루트 F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이고 주파수 단위는 기가헤르츠입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1GHz이면 스킨 뎁스 D는 2.5 곱하기 루트 1분의 1로 2.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주파수가 10MHz이면 스킨 뎁스는 2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고주파일수록 스킨 뎁스가 더 얕습니다. 이것은 더 낮은 루프 인덕턴스 경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 마이크로스트립, 오른쪽은 스트립 라인에서 전류 분포를 보여줍니다. 도체 내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전류가 분포하는 부분입니다. 전류는 루프 인덕턴스가 최소화되도록 분포합니다. 판으로 된 리턴 경로에서 전류는 신호 경로폭의 대략 3배 거리 내에서 분포됩니다. 스킨 뎁스는 10MHz 이상의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1온스 즉 35마이크로미터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10MHz 이상에서 저항은 항상 주파수 의존적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5mm 특성 임피던스 55옴 마이크로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의 주파수별 길이당 저항값 그래프입니다. 검은 점과 네모는 마이크로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에 대해서 필드 솔버로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값이고 실선은 근사식을 이용해서 구한 값입니다. 근사식으로도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근사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0.8의 신호 경로 0.5와 리턴 경로 0.3으로 유효 전류 분포 가중치입니다. 식을 보면 저항은 스킨 뎁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킨 뎁스는 10MHz 이하에서 모두 도체 단면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저항값을 갖다가 10MHz 이후로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10MHz부터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송선 주 손실 원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유전체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도선 사이에 유전체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커패시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이상적 커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상적 커패시터는 DC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커패시터의 사인파 전압이 인가되면 코사인파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 I는 아래식과 같습니다. 식을 보면 손실에 관여하는 파라미터가 없고 전류는 전압에서 정확히 90도 이상 시프트됩니다. 그러나 실제 커패시터에서 절연 물질은 무한대가 아닌 어떤 유한한 리지스티비티를 갖습니다. 따라서 DC 전압이 인가되면 약간의 누설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절연체는 이상적 저항으로 묘사 가능합니다. 절연체가 두 판 사이에 있으므로 평행판 근사를 사용하면 누설 저항을 표현하는 식은 아래와 같고 커패시터를 흐르는 누설 전류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누설 전류는 저항을 통해 흐름으로 인가된 전압과 동위상입니다. 이 누설 전류가 절연체에서 소모되어 손실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절연체에서 비저항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에 12승 5cm입니다. 10인치 55옴 전송선에서 선폭은 대략 절연체 두께의 2배입니다. 따라서 누설 저항은 대략 수 10에 11승 5옴이고 이 누설 저항을 통한 DC 전력 손실은
1나노와트 미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에서 누설 비저항은 주파수에 의존합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절연체의 누설 비저항이 감소합니다. 즉, 절연체의 도전율이 증가합니다. 누설 전류가 절연체를 흐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닉 모션입니다. 이것은 DC 전류에 대한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대부분의 절연체에서 DC 전류가 적은 이유는 이동 전압 캐리어의 덴시티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캐리어 덴시티가 작으면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매우 낮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금속의 경우 자유전자의 높은 덴시티로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즉,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절연체로 누설 전류가 흐르는 두 번째 방법은 물질 내 연구 전기 다이폴의 재정렬입니다. 커패시터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장이 생성되고 장이 절연체 안에 랜덤 방향으로 있던 다이폴을 정렬시킵니다. 다이폴의 음은 양극을 향하고 다이폴의 양은 음극을 향하여 회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이 전류가 유전체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전체에 걸리는 사인파가 고주파일수록 전하는 빠르게 회전하고 전류는 커집니다. 이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른 유전체의 도전율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절연체 도전율은 DC에서 일정 주파수까지 일정하다가 그 후로 주파수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매우 높은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전류는 전압과 동위상으로 마치 저항처럼 보입니다. 고주파에서 누설 저항은 감소하고 파워 소모는 증가해서 절연체가 열을 받게 됩니다. 다이폴의 회전은 전기 에너지를 일률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꿉니다. 실제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온도 상승을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12인치 55옴 마이크로스트립의 경우 1GHz에서 절연체의 누설 저항은 1kΩ/cm보다 커서 파워 소모는 10mW 미만입니다. 유전체 손실이 예외적으로 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2.45GHz로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이때 유전체 즉 음식은 전자파의 전기 에너지를 물 분자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합니다. 즉, 기계적 운동의 결과로 열이 발생합니다. 전송선에서 절연체의 다이폴은 신호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송선 끝 단에서 적은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열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승 시간을 디그레이드 시키기는 충분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누설 도전율은 높아지고 절연체에서 파워 소모는 높아집니다. 유전체에서 다이폴의 진동으로 발생되는 손실율의 척도를 디시페이션 팩터, 손실 개수라고 합니다. 손실 개수는 유전체의 속성 중에서 유전율과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실 개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주파에서 유전체의 누설 저항은 일정하고 벌크 컨덕티비티가 전기적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벌크 컨덕티비티는 물질 속에 있는 이온의 덴시티 그리고 모빌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주파에서 주파수 증가와 함께 다이폴의 모션이 증가해서 유전체 컨덕티비티가 증가합니다. 컨덕티비티 즉 도전율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갖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8.8910의 마이너스 14승 테러/cm이고 입실론 R은 유전체의 상대 유전율입니다. 여기서 델타는 스킨 뎁스를 의미하는 델타와는 다른 델타입니다. 그것은 로스 앵글, 즉 손실각입니다. 손실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탄젠트 델타를 디시페이션 팩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줄여서 DF라고 부르겠습니다. 탄젠트 델타는 물질의 다이폴 모션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손실개수 DF는 손실각의 탄젠트를 의미합니다. 유전체 속 다이폴의 수와 다이폴이 인가된 장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회전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탄젠트 델타는 대략 다음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N은 절연체 속의 다이폴 수 밀도이고 P는 다이폴 모먼트이고 세타맥스는 인가된 장에서 다이폴이 얼마나 멀리 회전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세타맥스는 약간 주파수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다이폴이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더 빠르기 때문에 도전율이 증가합니다. 실제 물질에서 다이폴은 모든 인가된 주파수에 대해서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즉, 다이폴 모션은 주파수에 따라 살짝 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타맥스는 주파수에 살짝 의존적입니다. 인가된 전기장에서 다이폴의 이동 능력은 다이폴이 폴리머 백본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 다른 분자의 기계적 공명이 어떤지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다이폴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실 계수는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이폴이 더 타이트하게 폴리머에게 잡힐수록 유전 상수와 손실 계수는 더 낮아집니다. 테프론, 실리콘 러버, 폴리에틸렌 같은 낮은 유전 상수를 가진 폴리머는 모두 낮은 손실 계수를 갖습니다. 손실 계수가 주파수에 따라 살짝 변한다는 것을 앞서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인터커넥트 물질은 손실 계수가 대부분 주파수에서 일정합니다. 따라서 주파수에 대한 손실 계수의 작은 변화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실 행동을 예측할 때 상수값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실 계수는 락별 보드별 혹은 같은 보드 내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습기가 있고 물질은 고유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습기를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물질 속의 물 분자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손실 계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드 제작 과정에서 라미네이션 물질의 처리에 변화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같은 제품에서도 손실 계수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묘사하는 두 가지는 유전 상수와 손실 계수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유전 상수는 물질이 어떻게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키고 그 물질에서 빛의 속도를 감소시키는지를 묘사합니다. 손실 계수는 다이폴 수와 이동 그리고 주파수에 비례해서 도전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묘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약하게 주파수 의존적이고 락별 보드별로 살짝 변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인터커넥션 유전체 유전 상수와 손실 계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FR4의 유전 상수는 대략 4.6이고 손실 계수는 0.02입니다. 유전 상수가 낮은 물질이 손실 계수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FR4는 유전 상수와 손실 계수 면에서 모두 다른 물질보다 불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4가 PCB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제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앞에 장사 없습니다. 유전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묘사하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유전 상수는 보시는 그림처럼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이 됩니다. 실수부는 다이폴이 전기장에서 얼마나 빨리 재정렬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빠를 경우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실수부는 인가된 전기장과 90도 이상으로 커패시턴스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유전 상수 자체는 손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손실 계수는 인가된 전압과 동위상으로 손실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비례해서 도전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묘사합니다. 유전 상수와 손실 계수 모두 다이폴의 수와 관련 있으며 얼마나 많으냐와 움직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커패시터를 통하는 전류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압과 90 이상을 가진 성분으로 이상적 로슬리스 캐패시터를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압과 동이상 성분으로 이상적 리시스터를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실 계수 자체는 주파수 의존성이 약할지라도 유전체의 도전율은 주파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오른쪽 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소모는 주파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차장 전송선에서는 손실이 없는 이상적 전송선 모델을 살펴봤었지요. 손실이 없는 전송선 모델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L과 C로만 구성이 됩니다. L과 C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실이 고려된 전송선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려면 모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는 저항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이 추가된 모델을 사용해서 손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과 유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직렬 저항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값은 주파수의 루트에 비례합니다. 유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션트 저항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값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두 저항 모두 주파수 의존적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 저항이 추가된 전송선 모델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전송선 길이가 2배가 되면 직렬 저항값은 2배가 되고 션트 저항값은 반이 됩니다. 손실이 없는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L 분의 LL입니다. 손실이 있는 전송선 모델에서는 션트 저항과 시리즈 저항이 추가되어 CL은 GL 더하기 오메가 CL로 대체되고 LL은 RL 더하기 오메가 LL로 대체됩니다. 식을 보면 특성 임피던스가 주파수의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0이면 Z0는 무한대가 됩니다. 만약 RL이 오메가 L보다 훨씬 작고 GL도 오메가 CL보다 훨씬 작다는 가정을 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손실이 없는 경우와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손실 전송선 특성 임피던스가 손실이 없는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비슷해지는 구간을 저손실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2MHz 이상부터가 이 영역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른 특성 임피던스 크기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냅니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성 임피던스가 감소하다가 어느 주파수를 넘으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저손실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손실에 의한 임피던스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임피던스 그래프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이유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주파수에 대해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커패시턴스는 유전 상수의 실수 부분으로 약간 주파수 의존적이등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덕턴스는 스킨 이펙트 때문에 주파수 의존성을 갖습니다. 100MHz 이상에서 스킨 뎁스는 기하학적 두께보다 매우 얇아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하게 됩니다. 즉, 이 그래프는 전송선인 인덕턴스 주파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른 신호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저주파에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저손실 영역 주파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신호의 속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즉, 손실에 의한 속도 영향이 없어집니다. 주파수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것을 디스퍼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파수 의존적 유전 상수와 주파수 의존적 손실 때문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더 빠르고 저주파 성분이 더 느립니다. 이런 이유로 전송선이 더 손실이 있어 보입니다. 손실이 충분히 커서 신호 상승 시간이 디그레이드 될 정도면 감쇄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디스퍼전의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퍼전은 무시할 만합니다. 신호에 대한 손실의 효과를 정량화하려면 전송된 신호 크기의 감소를 측정하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송선의 크기 1V, 주파수 1GHz인 4인파 신호를 주입하고
진행된 거리에 따른 크기 감소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전송선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신호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신호의 크기는 거리에 따라 리니어하지 않고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합니다. 이 신호의 크기는 보시는 공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및 E의 지수 AN을 감쇄 계수라고 합니다. 이 식을 감쇄 계수에 대해서 다시 쓰면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수동 인터커넥트는 이득이 없으므로 출력 전압은 항상 입력 전압보다 작습니다. 감쇄의 단위는 래퍼입니다. 예를 들어 감쇄 계수가 1 래퍼이면 출력 전압은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37%가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식에서 밑을 2가 아니 10으로 사용할 경우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봅니다. 그 전에 데시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산더 그레햄 벨은 듣기 손실을 양자화했습니다. 그는 소리의 강도를 표준화하고 개인의 듣기 능력을 양자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리 크기 감지가 소리의 파워의 강도가 아니라 파워 강도의 로그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부터 고통을 유발하는 소리까지 0에서 10으로 단계를 만듭니다. 1에서 2로 단계가 커지면 소리 크기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런 실제 소리의 파워 레벨은 10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벨이 분류한 소리 크기 단위를 벨이라고 부릅니다. 0벨에서 10벨까지의 스케일 범위가 성성하기 때문에 좀 더 단계 구분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데시는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0에서 100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벨은 2 파워 B의 로그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0은 데시벨로 단위를 만들기 위해 곱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가 1000배 증가하면 로그 1000이므로 3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30데시벨입니다. 출력 파워 레벨이 입력의 1%이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마이너스 2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0데시벨입니다. 파워가 2배가 되면 3데시벨이고 파워가 반으로 감소하면 마이너스 3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은 두 전력에 대한 B의 로그입니다. 전압에 대해서 데시벨을 적용할 경우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데시벨은 20로그 V0분의 V1입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1V에서 10V로 변하면 20 곱하기 로그 10이므로 20dB입니다. 전압이 10배 증가하기 위해서 파워는 100배 증가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전압의 원래 것의 반이 되면 마이너스 6dB입니다. 전압이 반으로 줄면 신호의 파워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시는 표는 전압비와 전력비 그리고 데시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송선에서는 감쇄만 일어나므로 0 또는 마이너스 dB 값만 같습니다. 색칠된 부분은 자주 사용되는 데시벨 값신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FR4 자재에서 1GHz 신호는 인치당 0.1dB 감쇄를 합니다. 앞선 감쇄식을 이용하면 1인치 신호 진행 후에 신호 크기는 원래 신호의 99%입니다. 10인치 진행 후 감쇄는 dB인데 원래 신호의 89%입니다. 편의를 위해 90%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쇄라는 것은 손실 전송선을 묘사하는 새로운 속성입니다. 전송선의 등가 회로 요소를 이용해서 감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의 RL은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DL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감쇄는 주파수와 함께 증가합니다. 로시 라인에서 신호의 대역폭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고주파가 저주파보다 더 감쇄하기 때문입니다. 손실 라인에서
도체에 의한 감쇄는 다음 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폭이 10mm이고 길이가 36인치인 특성 임피던스 55옴인 전송선에서 신호 주파수가 1GHz라면 도체에 의한 감쇄는 36 곱하기 괄호 열고 10 곱하기 50 괄호 닫고 분의 36 곱하기 1로 2.5 dB입니다. 입력 대비 출력의 D가 75%입니다. 이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른 도체 감쇄를 보여줍니다. 유전체 손실에 의한 감쇄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파수 증가에 따라 감쇄가 커집니다. 빨간 점은 필드 솔버를 사용해 구한 그래프이고 검은 실선은 근사식으로 구한 것입니다. 손실 라인에서 유전체에 의한 감쇄는 다음 식과 같습니다. 유전체에 의한 손실은 손실 계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오메트리와는 무관합니다. 지오메트리는 임피던스 Z0와 컨덕턴스 GL에 영향을 줍니다. 각각 반대로 영향을 줍니다. FR4 자재에서 1GHz 신호는 대략 0.02의 손실 계수를 갖습니다. 그러면 유전체 감쇄 A는 2.3 곱하기 1 곱하기 0.02 곱하기 2로 0.09 dB/H가 됩니다. 선폭이 10mm,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인 라인에서 1GHz 신호는 유전체에 의한 감쇄 0.09가 도체에 의한 감쇄 0.07보다 살짝 큽니다. 1GHz부터 유전체에 의한 손실이 주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라인 폭이 좁아지면 이 전위 주파수는 1GHz 위로 올라갑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길이당 감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은 유전체 손실로 인한 감쇄이고 파란 선은 도체 손실에 의한 감쇄입니다. 이 두 손실 곡선이 교차하는 주파수가 대략 1GHz입니다. 1GHz 이상 주파수에서는 유전체 손실이 주요해집니다.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업계에서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모두 다른 양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번 장의 파트 1을 마무리하며 요점을 요약하겠습니다. 1. 손실 전송선의 기본적인 문제는 상승시간 디그라데이션입니다. 상승시간 디그라데이션은 패턴 의존적 노이즈 ISI를 만듭니다. 2. PCB에서 주파수 의존적 손실은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3. 손실 전송선에서 상승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주파가 저주파보다 더 감쇄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감소시킵니다. 4. 1GHz에서 8mm 선폭의 라인은 도체 손실과 유전체 손실이 비슷합니다. 고주파에서 유전체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도체 손실은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선 도체 손실이 더 크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유전체 손실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5. 신호의 속도는 수 메가헤르츠 이상에서 손실에 의해 영향받습니다.